명랑 시사 이승원입니다. 다시 겨울 왕국이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내린 눈으로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걷기에는 다소 불편한 그런 날씨가 또다시 찾아왔네요. 오늘 오전에는 서울과 경기 북부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었죠. 또 폭설 이후에는 강풍이 몰아쳐서 운전하는 차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춥습니다. 영하 12도로 내려가는 강추위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1월 28일 목요일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시작했고요. 첫 곡은 에픽하이의 노래였어요. 노래 제목이 그냥 춥다예요. 춥다. 오늘 너무 그냥 추워서 그냥 이 곡을 선곡했다고 합니다. 춥다, 에픽하이. 노래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1975번님, 얼어 죽을 것 같았어요. 아니, 며칠 전에는 봄마냥 따뜻하더니. 그렇죠. 이 조금 두꺼운 옷을 이거 집어 넣어야 되나? 약간 고민하시던 분들 아직 아닙니다. 계속 겨울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두꺼운 옷들 아직 장에 넣지 마시고요.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준비한 뉴스 로우킥에서는요. 2월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 그리고 인턴 활동서 허위 발급으로 유죄 판결받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1심 재판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연결해서요. 정치 현안 짚어보고요. 또 한 주를 뜨겁게 달군 화제 말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항상 의견 보내주세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많은 의견 보내주세요. 잠시 전화 한 말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낮은 자세로 오늘의 이슈를 집중 타격하는 뉴스 로킥 시간입니다. 박연미 평론가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은 이 얘기를 해야죠. 코로나 얘기인데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오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백신을 언제부터 누가 맞느냐, 얼마나 맞느냐 등등 쭉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개요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셋은 모두 3분기쯤 돼야 맞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진을 시작으로 해서 요양병원이나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원자나 종사자, 또 고위험자 등 이런 분들이 1차 대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2분기 이후에는 이제 65세 이상 고령자나 집에 있는 노인들을 돌보는 그런 종사자들, 네. 그리고 3분기쯤 돼야 성인 19세부터 64세까지의 일반 성인과 만성질환자 등이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네. 어쨌든 이 구체적으로 이 안이 짜졌기 때문에 그나마 좀 마음의 위안을 얻는 그런 네.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박지훈 변호사님은 뭐가 제일 궁금했어요, 사실은? 이 백신 관련해서. 저는 사실 그냥 정부의 방침이나 방역당국 방침을 따를 생각이었고 네네. 굳이 이제 좀 궁금하다면 네. 안전성 그런 부분. 안전성. 네. 네. 나오자마자 바로 맞을 거야 아니면 조금 더 저는 기다릴 거야? 솔직히 말하면 어느 쪽입니까? 저는 개인적인 얘기니까 네네. 조금 늦게 맞고 조금 싶어요. 늦게. 여기 좀 야비하나요? 아니죠, 그거 개인적인. 딱 3분기에 맞고 싶어요. 딱 3분기에. 네. 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다가오면서 사실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에 한번 이제 확진이 되셨던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여러 가지 이제 경우 케이스에 따라서 굉장히 궁금한 이 분야도 다양할 텐데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인 김오란 국립암센터 교수 연결해서 잠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이 이제는 이제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1분기에 2종류를 접종한다고 하는데 어떤 종류인가요?
일단 화이자를 먼저 시작할 것 같고요. 화이자, 그다음에 네. 아스트라제네카도 2월 말쯤에는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거 먼저 맞는 그런 순서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순차대로. 네. 그리고 사실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는 이게 보관하는 방법하고 실제 그 접종할 때 그 어떤 시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어디서 맞아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화이자 백신은 말씀하신 대로 영하 70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기존에 맞던 대로 일반 의원에서 맞기는 어려워서 네. 전국에 이제 접종 센터를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제일 먼저 이제 국립중앙의료원하고 또 2개의 권역센터 이렇게 해서 한 4개 정도 기관에서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네. 전체적으로는 한 250개 정도 전국에 센터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백신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그 같은 장소에서 여러 가지 백신을 함께 투여하는 건 좀 어렵습니까? 예,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처음에 시작하는 4개 센터에서 네. 화이자 백신을 접종을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센터를 좀 늘려가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나오는 2월 말이 되면 이제 일반 의원에서도 예방접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앞에서 잠깐 브리핑을 했습니다만 1분기, 2분기는 이제 특정한 뭐 연령대나 뭐 의료기관 종사자분들을 맞기로 하고 3분기부터 일반인들이 접종을 한다고 이제 들었는데요. 나는 이 백신 효능이 의심스러워서 조금 기다려보겠다 하는 분들도 지금 제 옆에 박지훈 변호사 비롯해서 있습니다. 예, 기다렸다가 맞을 수 있는 겁니까? 예, 3분기까지는 순서대로 맞고요. 네. 마지막 4분기에는 앞에 본인 순서였는데 안 맞았던 사람들이 다시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 이 순차적이라는 것도 사실 이제 이 인구수가 상당히 되니까 그 3분기부터 모든 사람이 다 맞을 수는 없는 거고 이게 약간 선착순 개념인가요? 3분기부터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일단 사실 일반인도 65세 이상은 2분기에 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2분기에 네.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진 이런 분들이 다 끝나고 나면 3분기에 이제 64세부터 다시 연령대로 예방접종이 진행이 될 텐데요. 네. 그때 본인이 자기 순서가 됐지만 지금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시면 기다렸다가 4분기에 다시 마음을 정하시고 맞으셔도 됩니다. 네. 이게 이 백신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한 번 접종을 하고 2차 접종이 한 3, 4주 내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백신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차 접종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화이자 백신도 이제 3주 후에 21일 있다가 2차를 맞게 되고요. 네네. 아스트라제네카는 4주 후에 4주. 28일 후에 2차 접종을 맞게 되고 네. 아마 얀센도 2분기쯤에 들어올 것 같은데 그거는 한 번만 맞아도 됩니다. 얀센은. 네. 그렇지만 예, 모더나도 2차를 맞아야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예방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2차 접종을 언제 할지 예약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맞았던 같은 백신으로 2차를 맞아야 됩니다. 네, 바로바로 거기서 이제 한 3주 뒤, 4주 뒤 백신에 따라서 예약을 마치게 되는 그런 순서군요. 예. 또 하나는 뭐 들어오는 순서도 차이가 있지만 이제 기사들을 보시고 나는 화이자를 맞고 싶어, 나는 모더나를 맞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백신 종류를 선택할 수 없다고요?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백신이 들어오는 순서도 아직 명확하지 않고 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자기가 순서가 됐을 때 가능한 백신을 맞는 것이지 여러 가지가 한 의원에서 나눠져 있는데 내가 골라서 맞겠다. 이건 좀 어렵고요. 아마도 의원에서는 냉장 보관이 가능한 백신만을 제공하게 될 거고 네. 이제 센터에서 마이너스 70도씨나 마이너스 20도씨 보관해야 되는 mRNA 네. 플랫폼의 백신을 제공할 거기 때문에 선정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백신 종류는 선택할 수 없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보통 뭐 재감염 사례가 보고됐다는 뭐 외신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이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항체가 형성이 되나요?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분들도 백신을 맞아야 되는지 해서요.
예, 맞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된 사람은 항체가 형성이 되는데 네. 이 자연 감염에 의해서 생긴 항체도 사실은 한 6개월 정도까지는 가는 것으로 보고가 됐지만 얼마나 오래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이드라인은 감염됐던 사람들도 격리 해제가 끝나면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다. 원하는 경우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연기했다 맞아도 된다. 이렇게 네, 권고하고 있습니다. 항체가 한 6개월 정도로 보고 있나요? 전문가들은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항체가 있는 상황에서 백신을 맞으면은 그건 괜찮은 건가요? 6개월 안쪽을 맞으면? 그거는 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부러 감염 여부나 항체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증상이 있다면 바로 검사를 해야 되지만 백신 접종을 위해서 일부러 검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만약에 본인이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치료를 위해서 항체 치료를 받았다. 그런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예방접종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가장 걱정스러운 거는 부작용 사례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로 어떤 부작용, 뭐 중증 알레르기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주로 어떤 부작용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보통 아주 가벼운 부작용으로는 뭐 두통이나 근육통이나 많이 피곤하다든지 약간의 발열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런 정도의 부작용은 보통 우리가 흔히 쓰는 진통제 같은 걸 사용하면 좀 경감이 될 수 있고요.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심각한 알레르기나 아나필락시스 같은 쇼기인데 그런 거를 보기 위해서 예방접종하고 최소한 15분, 한 30분 정도는 그 현장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현장에는 의료진도 있고 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119 앰뷸런스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면 에피네프린 같은 약물 치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집에 돌아가신 후에도 한 2, 3일 정도는 무리하지 마시고 증상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이 아나필락시스 오늘 정은경 청장도 여기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는 그런 그 워딩들이 있었는데요. 그 교수님 이 아나필락시스라는 이 반응은 특정 연령대 뭐 혹은 성별 뭐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누구나 다 그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건가요? 아직까지 특정 연령대는 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은데 미국에서 나왔던 케이스를 보면 여성에서 훨씬 많았습니다. 여성이요? 예, 그리고 혹시라도 본인이 PEG라는 물질, 보통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있는데 거기에 알레르기가 있었던 적이, 과거력이 있었던 사람은 예방접종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안에 그 물질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알러지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호란 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궁금증이 다 해결됐습니까? 네, 뭐 일단 전체적으로 계획은 사실 그 브리핑하기 전부터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많이들 안심하실 것 같은데 이제는 안전성 문제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서 해외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그 2월부터 어쨌든 백신을 맞기 시작하고 3월부터는 학사 일정, 학교에 이제 아이들을 보낼 수 있나 이런 학사 일정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두 분도 다 이제 학부모시잖아요. 그렇죠. 가장 걱정되는 게 어떤 걸까요? 저희 아이들은 조금 커요. 중학생, 뭐 고등학생인데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두렵지 않을까 학부모들이.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좀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전파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발병률 같은 게 낮다라는 또 보고가 있는 걸 봤을 때는. 일단은 뭐 전 또 똑같은 얘기죠. 방역 당국의 어떤 지침을 좀 신뢰하고. 이런 모범생. 아니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모르니까요. 청장님 말 따르면 된다. 저는 진짜 방역 당국 청장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저기 박연미 기자도 이제 아이를 저도 가끔 복도에서 보는 그 아이를 제가 지금 코로나19 창궐 이후로 지금 1년 동안 애하고 같이 출퇴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제가 방송국의 레옹이에요. 마틸다 대신 우리 아들 손을 잡고 다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집이 학교보다 반드시 안전할 거라는 근거가 없다고 봐요. 제가 네. 애를 꼭 학교에 보내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 아들이 이제 4학년 올라가는데 네. 실제로 보면은 학교에서 방역이 굉장히 철저히 이루어집니다. 물도 어떻게 마시냐면 자, 물 마시는 시간이야. 다 같이 물 마시고 마스크 쓰기 5초 만에 이제 그 모든 일을 해결해야 하고 말도 할 수 없고 화장실 가는 시간도 다 정해져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말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학교 안에서. 참 딱하기는 한데 네. 애기들은 방역 수칙을 오히려 훨씬 잘 지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학교에 못 가서 느끼는 고립감이나 우울이나 아이들이 느끼는 이 정서적인 발달 지연. 네네. 제가 너무 변명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하튼 저는 네. 그 학교 학사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데 쌍수 들어 환영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전문가들도 사실 이제 발달 그 나이에 따라서 그게 굉장히 좀 다르잖아요. 네. 저학년일수록 학교를 더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여러 가지 당국의 고민이 있어 보입니다. 4814번님 문자 주셨네요. 백신 1호 결정되면 취재 열기 또 엄청나겠어요. 뭐 이런 문자도 함께 주셨습니다. 다음 이슈를 볼까요? 오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유죄 선고가 났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 이것을 유죄로 판단을 한 거죠. 박준 변호사, 네. 어떤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렸나요? 약간 이 범죄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인이 자신의 문서를 자신의 명의의 문서를 마음대로 적는다 해서 처벌할 수는 없어요. 네. 허위 산문서 작성죄라는 범죄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허위 인턴 활동 작성서를 만들었다라는 건데 이거를 제출하겠다라는 겁니다. 대학원 입학 시험에. 네. 그게 그 대학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 그래서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업무 방해. 근데 어떤 이제 최강욱 대표가 네.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법무법인에서 조국 장관의 그 아들이 인턴을 좀 정확하게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좀 허위로 작성했다는 게 업무 방해로 인정이 돼서 지금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업무 방해. 네. 한 가지 혐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게 당선 무효형이죠. 그렇죠. 일단은. 선거 관련된 뭐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등은 벌금 100만 원 이상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선거권 상실되는데 네. 일반 범죄 같은 경우는요. 이런 업무방해죄는 집행유예, 금고 이상의 형입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도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봐가지고 네. 만약에 이렇게 확정이 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네. 일단 1심이니까. 네. 최강욱 의원이 판결 이후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잠시 들어보시죠. 재판부의 인식과 판단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과연 이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서 우리 법원이 어떤 인식과 위상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참 생각하게 합니다. 저는 진실을 밝힘으로써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견제하고 또 그 역할을 법원에 가진 권한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봤지만 1심 재판에서는 허사였던 것 같습니다.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재판부도 인정한 것처럼 주말과 휴일에 나와서 일을 한 것, 또 체험 활동을 한 것, 이것이 취직을 준비하는 인턴을 전제로 한 확인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허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상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갈 길이 멀다 뭐 이런 네. 표현을 썼는데 최강욱 대표가 오늘 SNS에 이번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사는 인턴이든 체험 활동이든 아예 한 적이 없는데도 그렇죠. 확인서를 적어주어서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네. 판사는 사무실에서의 활동 사실을 인정하고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라는 취지잖아요. 중요한 부분 네.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네. 검사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고 기소가 됐습니다. 전혀 한 바가 없는데 그 인턴 활동서 확인서를 완전 허위로 거짓으로 작성하고 그것이 대학에 제출됐다라는 취지인데 법원 판결은 조금 다릅니다. 네. 하긴 했다. 근데 그게 좀 과장되거나 거짓되게 써있다는 겁니다. 네. 시간이 안 맞다든지 네. 아니면 시간이 부풀려졌다든지.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핵심 부분 같은데 약간 좀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요. 사실 이렇게 기소된 사건은 제가 거의 처음 보거든요. 이런 걸로 뭐 특수부가 기소하지 뭐 않죠, 기소하지 통상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도덕하고 이제 법의 경계선상인데 우리 이제 사회에 보면 어떤 뭐
증명서라든지 아주 공적인 증명서 말고 특히 이렇게 활동서 이런 거 같은 거를 좀 등등. 조금 과장해가 적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한 40분 했는데 그렇죠. 1시간 했다 이런 식의. 정말 정확하게 하면 12분 네. 25초 하고 갔다 하더라도 이 사람 2시간 하고 갔다고 이렇게 적어주는데 네. 정말 엄밀하게 따지면 그런 것도 이제 만약 제출이 된다면 업무방해죄가 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강욱 대표는 네. 항소심 또 나아가서 상고까지 갈 가능성도 있어요. 네. 다투어 보겠다라고 지금 말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부분이에요. 검사는 아예 없는데 활동을 한 적이 없는데 적어줬다라고 기소를 했고 애초 기소의 이유는 판사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활동을 한 것 같긴 해. 네. 그런데 판사가 지금 재판부가 얘기하는 거는 16시간을 인턴 활동했다고 하는데 9개월간을 이렇게 본다면 1회 평균 12분 정도니까 이게 좀 애매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잖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분단위로 따진다면. 제가 뭐 이게 재판 과정이나 기록 같은 걸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판결에 대해서 뭐 막 너무 말은 많이 못 드리지만 실제로 이제 법무법인에서 인턴 아니면 그런 네. 것들을 꽤 합니다. 뭐 저도 법무법인을 하고 있는 네네. 상황이고 그래서 뭐 앞으로 좀 걱정스러워요. 정확하게 좀 적어야 될 것 같아요. 13초하고 갔다고 그래 정확하게 안 적으면 네. 문제가 이거는 제가 웃으려고 하는 소리가 네, 아니고 지금 이런 거 보면은 사실은 이걸 봤을 때는 그게 범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거는 범죄하고 법하고 도덕의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죄가 되긴 하지만 나쁜 짓이긴 하지만 과연 그것을 징역을 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도덕적 영역에서 비난하는 게 맞는지 이제 그걸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게 사법기관 그러니까 검찰이나 법원이 해야 될 일인데 그렇죠. 어쨌든 간에 검찰은 기소를 했고요. 또 법원에서 이걸 유죄로 내렸기 때문에 이거는 도덕의 영역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만약에 위반을 하게 되면 약간이라도 허위를 적고 그 제출된다면 모든 사람이 범죄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모든 우리나라의 인턴 활동을 다 뒤진다고 다 생각하면 뒤지면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이 다 유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참 어떻게 보였습니까, 박연미 평론가? 글쎄요, 이게 실질적인 진실이야 거기서 일을 했던 고 조국 장관의 아들하고 최강욱 대표만 알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최강욱 대표에게 굉장히 검찰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구나. 이거는 좀 확인할 수가 있는 게 4.15 총선 기간에 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사실 가지고도 또 다른 건으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상 동일한 건으로 달리 보는 시각의 두 개의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강욱 대표가 굉장히 이 엄격한 잣대 위에 놓여 있구나. 저는 그 생각은 분명히 하나가 더 있어요. 3가지 재판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최강욱 대표에 대해서 채널A 관련해서 그렇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근데 그것도 관련해서도요. 지금 박연미 기자가 제가 말씀하셨기에 제가 조금 좀 부과를 하면 그 시점이 좀 오묘합니다. 어제 기소를 했어요. 어제요? 어제 채널A 관련된 그제죠. 그날 바로 직전에 지금 기소가 됐는데 판결 선고 이 업무방해 판결 선고는 이미 예정됐던 시간이거든요. 공교롭게도 최강욱 대표 기소 시점은 항상 뭔가 문제가 됩니다. 이게 기소를 했는데 그 다음 날 판결 선고했고요. 또 검찰 인사가 있기 직전에 기소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박연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최강욱 대표한테는 검찰이 지나치게 가혹하다. 뭐 사실은 오늘 해도 되거든요. 기소는. 그렇죠. 사실은. 뭐 내일 해도 되고요. 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이거를 뭐 제가 계속 뭐라 하기 음모론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한 사건이 마무리지기 전에 판결 선고 직전에 그렇게 한다는 거는 여론이 나쁘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도 또 하나 걸려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뭔가 더 씌운다는 느낌적 느낌. 네, 그래서 저도 뭐 박연미 기자하고 좀 동의하면서 약간은 가혹하다. 검찰이 최강욱 대표한테는 왠지 가혹하고 김학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는 완대하다, 간대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한 혐의로 그건 이제 별개의 어쨌든 사건이고 지금 사실은 최강욱 대표 입장에서는 그 인턴 확인서 한 장 가지고 업무방해 혐의로 오늘 재판받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또 이제 기소가 된 그런 상황. 뭐 법 감정으로 보면 굉장히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뭐 본인 상당히 억울하겠죠. 억울한데 이제 뭐 그걸 떠나가지고 뭐 좀 그런데 검찰에서 좀 가혹한 측면, 특히 접대했던 그런 뭐 많은 휴대폰을 집단적으로 잃어버린 검사들, 그 사람들은 시간을 끌다가 결국은 휴대전화를 잃어버리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최강욱 대표 같은 거 기억하시겠지만 조사 한 번 안 하고 기소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기소를 했는데 유죄가 돼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그렇죠. 어떤 문제가 좀 검사들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4명이 모조리 핸드폰을 잃어버리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발생했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또 엄격하게 수사를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이 재판 과정에서 양측은 이 사건 기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치지 않고 윤석열 총장의 지시로 이뤄진 점 이런 절차를 두고도 상당히 공방을 벌였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이 됐습니까? 이제 기소 과정에서 이제 유럽 특히 영미법엔 그런 걸 많이 봅니다. 공소권 남용이라든지 적법하지 않게 기소가 됐을 때 그 자체가 불법한 기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주장을 한 것 같아요. 사실은 서울중앙지검이기 때문에 책임자는 서울중앙지검장이에요. 근데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밑에서 지금 기소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중앙지검장한테 결재는 안 맡았지만 대검, 검찰총장하고는 결재가 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이게 재판 과정에서 다투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재판 과정에 다투어졌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뭐 그거는 크게 큰 뭐 불법적인 하자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건 뭐 검찰 내부의 문제고 나는 모르겠고 이 시간만 볼게 뭐 약간 좀 이런 그렇죠. 내용만 보겠다라는 게 뭐 재판부의 의견이었습니다. 뭐 최강욱 대표는 항소하겠다는 거고 어쨌든 대법원까지 가는 상황이죠. 그 좀 전에 싱크 들려드린 것처럼 최강욱 대표는 뭐 계속해서 재판에 나서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를 만나보죠. 정치권 이슈인데요. 어제 오늘 계속 뉴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다 안 한다 뭐 단일화를 한다 안 한다 보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쿠키뉴스에서 보도한 내용 어떤 거였습니까? 네, 복수의 야권 관계자 말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늦어도 오는 2월 5일 전까지 국민의힘에 입당에 관한 입장을 정해서 발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한마디로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으로 입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계획이 사실상 물밑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발표만 남았다는 건데 일단은 양쪽 다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른바 설이 솔솔 피어오르고 있는 건 또 사실입니다. 네. 국민의당이 뭐 해당 보도 이후에 즉각 공지까지 통해서 오보다 이런 입장을 냈죠. 네, 오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바라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계속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의심하는 연기가 거예요. 난다는 거는 자가 발전일 수도 있고 하여튼 누가 자꾸 아닌데도 막 그런 바람을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이게 오보라고 한 거는 정확하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더더군다나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나 안철수 대표도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닌 게 맞는데 정말 안에서 국민의힘 안에서든 어디든 좀 입당하거나 합당하는 걸 좀 바라는 사람들이 꽤 많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의심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어디까지 진실인지 사실 이제 진실과 사실이라는 건 항상 교묘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걸 원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본인들은 극구 부인해서 계속 이런 거를 퍼뜨리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혹시 저기 자작극 아니야? 약간 뭐 안철수 띄우기 아니야? 이러면서 서로 의심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글쎄요, 있어요. 뭐 제가 보기에는 쌍방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일단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현재까지 던지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전략, 수 이런 것들을 보면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어요. 본인은 몸만 가고 국민의힘이라는 제1야당의 조직은 내가 다 이용하겠다. 이게 바로 그 경선 전에 단일화하자 이런 주장이잖아요. 근데 그 주장은 국민의힘이 내부 고객을 설득할 수가 없는 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객관적으로 본인을 바라보지 못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지점인데 반면에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도 약간 그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게 서울, 부산에서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서울에서 지지율이 그 눈에 띄게 좀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볼 때 단일화가 우리의 어떤 흥행 카드나 필승 카드로 너무나 필요하다는 건 양측의 이해관계가 중첩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겉으로는 극렬저지하는 듯 하면서 뒤로는 살살 흘리면서 다음 주에 국민의힘 본경선을 위한 여론조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직전에 입당하는 시나리오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짜잔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자꾸 이제 본인한테 유리하게 자꾸 다 하려고 해요. 뭐 양쪽 다 뭐 그런 건 있는데 사실은 국민의힘은 지금 주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 여러 명하고 붙으면 무조건 안철수가
되는 상황이지요. 또 그것을 국민의힘은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네. 1대1로 나중에 하자라는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 결국은 안철수 대표가 사실은 힘이 조금 뭐 당세라든지 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저는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제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어떤 그 말의 톤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은 절대 뭐 양보할 것 같지 않은. 일주일이면 단일화 하요 뭐 상관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뭐 정치권에서 항상 네. 통용되는 게 시대의 부름, 뭐 야권 단일화를 원하는 국민의 열망, 뭐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네. 야권에서 2명의 그 이름을 알 수 있는 후보가 나올 경우에 우리가 불리하다 이런 여론전이 형성이 되어버리면 아마 단일화에 대한 어떤 정당성도 충분히 그 설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봅니다. 네. 사실 무근이다라고 주장하는 오늘 2개의 뉴스가 있었는데 지금 하나 이제 안철수 대표의 어떤 입당 문제였고 또 하나 사실 무근 관련한 기사는 담뱃값 인상이었어요. 갑자기. 정부에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담뱃값과 술값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 바로 지금 정 총리는 아니야라고 얘기를 한 상황인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일단 어제 보건복지부가 브리핑한 내용인데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담배 한 갑의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수준으로 올리겠다. 이게 평균 $7 정도 되니까 우리 돈 한 8,000원 돈 되거든요. 네네. 지금 한국의 담배 가격이 4,500원 정도 되니까 거의 배를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해서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의 수입 규모도 늘어날 거다. 즉 전체적으로 보면 담배 가격의 대부분은 휘발유처럼 다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둘러 증세를 하려는 꼼수다 이런 비판이 일고 보니 정세균 총리가 총리실과 전혀 얘기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술, 담배에 붙는 세금은 이른바 죄악세라고 해서 여기에 항상 국민들 건강을 위해 우리가 세금을 올리는 거야 라고 하지만 과거의 사례에 보면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사실은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걸로 세수가 한 2조 원 정도 늘어났어요. 제가 그 아이디어를 냈던 분에게 들어보니 여러 가지 그 세금을 올리는 방안 중에 가장 조세 저항이 적은 게 죄악세를 올리는 방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거냐 하는 오해가 있었습니다만 일단 총리실에서는 적극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나경원 전 의원 혹은 서울시장 예비 후보가 바로 얘기를 했네요. 코로나19로 먹고 살기 힘든데 이 와중에 담뱃값, 술값마저 올린다면 눈치 없고 도리 없는 정부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상당히 했네요. 비판을 크게 했죠. 또 이제 지금 좀 서민형으로 많이 좀 선거를 하려고 지금 하다 보니까 오히려 서민들한테는 뭐 담뱃값 이런 거 술값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또 정부 입장에서는 올리기는 되게 편해요. 올려놓으면 결국은 또 피는 사람 또 피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기 때문에 얼마를 하든 계속 담배를 피워야만 하는 사람들은 끊지 못하거든요. 쉽게.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한테는 참 힘든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비판을 했는데 글쎄요 뭐 정세균 총리 말대로 당장 뭐 이렇게 하고 하지는 않을 거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복지부의 설명이 약간 좀 궁색한 것이 그렇게 10년 동안 플랜을 세웠다고 했다가 설명이 아니라 번복을 한 상황이에요. 사실상 오늘 나온 얘기를 보면 그래서 좀 섣불렀다. 이런 것들은 사실 공매도나 술, 담배값이나 이런 건 경제 상황에 대한 아주 민감한 정무 감각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놓쳤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로우킥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 박연미 평론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원의 세계는 세계 곳곳의 소식들을 전달해 드리는 이승원의 세계는 시간입니다. 뉴스포터 신혜리 기자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이 뉴스 로킥 시간에 우리나라 백신 접종 얘기를 했었는데요. 세계는에서는 중국 백신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주신다고요. 네. 지금 세계보건기구 그러니까 WHO가요. 중국 제약사인 시노팜 또 시노백이 개발한 백신에 대해서 긴급 사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3월에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안전성, 효능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제약사가 이번 달에 이
WHO에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했고요. 네. 지금 중국에 이 WHO 팀이 파견되어 있는데요. 이 현지 제조시설도 모두 평가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승인을 받으면 이 보건체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이 저소득 국가에서 이 별도의 평가 과정 없이 바로 이 백신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 승인된 후에는 이제 시노팜이나 시노백 백신이 전 세계로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 백신 과연 안전할까 여러 가지 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예. 지금 세계 백신 면역 연합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 네. 대표가 이 안전성 논란이 있는 중국과 러시아 백신에 대해서요. 안정성과 효능에 대한 투명한 자료가 있고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 전 세계로 보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 방안에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노팜이나 시노백 이 중국 백신은 아직 명확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선진국들은 백신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이 러시아와 중국이 백신 긴급 사용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이 자국 백신의 면역 효과를 뒷받침하는 완전한 임상시험 자료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국 정부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나요? 네, 이 중국 정부는요, 자국의 백신이 전통적인 백신 개발 방식인 이 불활성화 방식으로 개발돼서 굉장히 안전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 중국산 백신 면역 효과가 당초 90% 이상으로 알려졌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지금 60%에 그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또 최근에는 50%를 겨우 넘는 수준이다 이런 연구 결과도 발표돼서 네.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차이가 너무 크네요, 나라마다.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중국산 백신을 구매한 나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네. 필리핀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산 백신을 구매를 했는데요. 지금 이 필리핀 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정부가 중국 시노백 백신을 구입한 결정을 굉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리고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도 지금 중국산 백신을 구매를 했는데 지금 중국산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좀 불안해하고 있는 국민을 달래고 있는 모습이지만요. 이 싱가포르 전 외부 장관이 이 백신에 대한 데이터가 불충분하다. 지금이라면 어떤 중국산 백신도 사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언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터키와 브라질에서는 중국 제약회사의 백신의 이 배송 문제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네.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터키는 지금 국민들한테 이 시노백 백신이 공급될 것이라 약속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확보된 물량이 300만 회분에 그쳐서 지금 계속 좀 급한 상황이고요. 네. 중국에서는 지금 이렇게 배송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최근 일부 중국 지역에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돼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요. 코로나19 배후가 있다. 음모론자들이 꽤 많았었잖아요. 지금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 지목된 사람이 바로 빌 게이츠. 그런데 직접 언급을 했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동안 많은 음모론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빌 게이츠가 사람을 조종하고 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걸 퍼뜨렸다. 네. 코로나를 퍼뜨렸다 이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 한 종교단체에서도 이거 비슷한 이야기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죠. 그렇죠. 네. 그런데 오늘 빌 게이츠 창업자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자신이 퍼뜨렸다는 음모론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처음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네. 본인도 굉장히 깜짝 놀랐다라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라고 했고요. 이걸 네. 믿을 사람이 있는지 반문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빌 게이츠는 전 세계적으로도 백신에 계속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는 그런 기업인이잖아요. 지금 빈곤국의 그 적당한 양의 백신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네. 이런 빈곤국까지 백신이 가는 데는 약 8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전망을 했고요. 네. 지금 빌 게이츠는 우리나라 2조 원 정도로 지금 전 세계 백신 면역 연합 이런 데에다가 기부를 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혜리 기자였고요. 저는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3부 문을 활짝 열었어요. 휘대감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아까 그 일부 보도 담배값을 8,000원까지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담배는 안 피지만 잔인하네요. 치사하고 이런 문자 주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정 총리가요. 안 올린다고 했으니까요. 일단 한번 믿어보죠. 깨시민님 문자 주셨어요. 마스크 벗고 담배 피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진짜 한 대 확 말을 잊지 못하시고 아무튼 엄청나게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 문자에서 분노가 느껴집니다. 8388번님. 저도 중학교 다닐 때요. 봉사활동 2시간 하고 8시간 인정서 받곤 했는데 저 감옥 가나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우리나라는 검사님들 기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6111번님. 그래도 허위는 허위입니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공정하지 않아요. 허위 인턴. 이런 의견도 함께 주셨어요. 팡순이님. 어린애들도 핸드폰 안 버리는데 어른들은 왜 버렸지?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해가 안 가는 포인트가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네, 저희들 그 TBS 앱을 통해서 문자를 보내셔도 좋고요. 다양한 의견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도 의견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TBS 정보센터 우효진 씨. 지금 이 시각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명랑 인터뷰 여의도 여당편, 오늘은 여당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강병원 의원입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뵙는데 질문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래요? 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먼저 이 공수처법은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예상을 하시긴 하셨을 텐데 1년 만에 나온 이 선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극히 합리적이고 좀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작년 5월에 헌법재판소가 이 패스트트랙 과정이라든지 상임위 사보임이 위법하다는 야당의 이 권한쟁의 심판도 모두 기각을 했었거든요. 네. 이게 다 공수처와 다 연관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20년 말에 공수처법이 통과된 이후에 21년 벽두에 또 19년 말에 통과되고 네. 20년 1월에 또다시 이걸 가지고서 위헌 소송을 걸었었는데요. 이 판결을 통해서 야당이 지금껏 말해왔던 모든 주장이 근거를 잃고 탄핵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 과정에서 야당이 했던 것을 보면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정말 국회가 폭력 사태로 물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19년 12월 달에는 또 국회에 태극기 부대가 난입했던 네. 미국 의사당에 그렇게 극우 세력들이 난입했던 그 이전에 우리 국회의사당에 태극기 부대가 난입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네네. 모든 것들을 했던 게 국민의힘이었고 이거의 유일한 근거 하나가 이 공수처는 위헌이다. 이런 주장이었었는데요. 자, 이제 반성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또 당시 이렇게 빠루 망언 들고 국회를 폭력 사태로 물드는데 앞장섰던 분이 나경원 지금 서울시장 후보 아니겠습니까? 과연 좀 이렇게 서울시장을 이끌 능력이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됐던 이 최강욱 대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업무 방해 혐의인데요. 의원직 상실형 결과예요. 1심이지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하여튼 결과를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법원 판단이기 때문에 존중은 합니다. 네. 하지만 1심이고 또 2심, 3심이 남았으니까 본인이 항소할 것이라고 한 만큼 2심, 3심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좀 그런 좀 의구심은 들더라고요. 인턴 활동이 전혀 없었는데 발급했다면 분명 문제가 되겠죠. 네. 그런데 인턴 활동이 분명 있었고 통례에 따라 발급했는데 네. 이것을 가지고서 입시를 방해할 목적이라고 단정을 하고 판결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혹시 이제 그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께서 또 열린민주당 대표께서 네. 검찰 개혁에 관련해서 굉장히 앞섰던 분이신데 네. 이것에 대한 검찰의 어떤 보복성 기소
이거에 대한 결과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2, 3심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내 문제 하나 또 짚어볼 게 있을 텐데요. 저희들도 이제 민주당 이탄희 의원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이 사법농단 법관 탄핵 이슈 여기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좀 고민이 깊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의총에서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저도 뭐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만 의총장에서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 국회 임무를 다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은 어쨌든 전국 법관 대표자 회에서도 이 탄핵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었고 법원 행정처장 역시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헌재에서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를 해왔고요. 네. 그리고 그 임성근 판사에 대한 판결문에도 좀 위헌이라는 게 기재될 정도로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국민 여론 역시 사법농단 법관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걸로 많은 분이 찬성하는 거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의총에서도 이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많은 의원님들이 있었고 혹여라도 2월 국회가 이 방역을 챙기고 민생과 경제를 챙겨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이거를 빌미로 삼아서 2월 국회를 보이콧한다라고 하면은 네. 모든 책임을 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또 국민들께 피해를 끼치는 것 아니냐 이런 신중론도 제기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당 지도부에서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탄핵안 발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월 1일 다음 주 월요일에 이 임성근 판사 한 명에 대해서 네. 법관 탄핵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판사는 이 판사에 대해서는 발의하지 않고요. 그분 같은 경우는 네. 우리 이렇게 뭐 법조 출신의 우리 의원님들이 검토를 해봤는데요. 이 판사에 대해서 이 탄핵을 하기에는 이 판결문이나 이런 데 좀 근거가 좀 부족한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만 하겠다라는 그렇습니다. 뜻이군요. 그러면 2월 1일 발의를 하게 되면 어쨌든 이게 과반이 필요한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2월 안에 어쨌든 그분들 사표가 수리되기 전에 해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2월 1일에 만약에 발의를 하게 되면요, 접수를 하는 거죠. 그럼 네. 바로 그 다음 날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네. 탄핵안이 발의됐다라고. 그러면은 보고된 이후에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2월 5일까지 표결을 해야 됩니다. 네네. 5일 날에는 저희가 아마 본회의가 안 잡혀 있거든요. 네. 그럼 아마 4일이 본회의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표결을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어제 문 대통령이 재가를 했고 임기 오늘부터 시작이 됐죠. 네네. 이 첫 공식 방문지가 동부구치소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요. 법무부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우리 박 장관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방역이 곧 민생이다. 이 법무 행정에서 현장을 중심으로 한 민생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아마 동부구치소 일정이 그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이었는데 이곳에서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는 것은 네. 어쨌든 국가로서는 참 국민들께 죄송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총리뿐만 아니라 추미애 장관도 거듭 사과를 했는데요. 네. 이곳을 첫 일정을 삼았다는 것은 뭔가 소외된 분 없는 인권 친화적인 법무 행정을 약속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박범계 장관이 첫 일정으로 동부구치소에 방문한 것, 현장을 챙기겠다, 민생을 챙기겠다라는 그 말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범계 장관 어쨌든 임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지만 여전히 인사청문회 이후에 그 여진들 한마디로 야당에서는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27번째 장관급 인사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참 그 숫자가 참 많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27번이나 야당 동의 없이 그냥 임명을 강행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얘기를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네. 27번이나 야당이 동의해주지 않았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렇죠. 네. 웬만한 장관 후보자가 등장할 때마다 야당은 이 사람 낙마라고 미리 거의 뭐 선언하다시피 하고 공격을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정책 검증이 된 네. 인사청문회가 없었습니다. 네. 저는
무조건 정부에 대한 공격, 네. 대통령의 인사권을 뭔가 인정하지 않기 위한 네. 야당의 발목 잡기와 비협조가 27번의 비동의 그만큼 많았다는 증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굉장히 시끄러운 청문회를 만들어냈지만 네.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습니다. 주요 논란들 같은 경우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저렇게 소명하니까 인정도 되네라고 하는 게 많았거든요. 정말로 야당이 그렇게 크게 떠들면서 후보자를 공격을 했다라면 결정적인 증거들을 제시해서 후보자가 무릎을 꿇게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결정적 한 방은 없었고 오히려 27번의 비동의를 통해서 이렇게 국정에 대한 발목 잡기만 계속해왔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27번째 야당 동의 없는 임명이 아니라 27번이나 반대한 그런 인사다. 발목을 잡은 뭐 그렇죠. 두 가지 해석은 가능한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보궐선거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저희 박영선 이제 후보도 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제 여론조사 계속 추이도 이제 보고 있을 텐데 이낙연 대표의 사과 진정성은 무공천으로 입증해야 된다. 오늘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의당 김동철 전 대표의 어떤 성추행 논란 이후에 또 약간 공세를 가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요구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종인 위원장과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저희 이 보궐선거가 저희 당 광역 단체장들의 성희롱 사건에서 촉발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두고두고 공격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이 뭐 이거에 대해서 사과도 여러 차례 했고 저도 뭐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 국민께 죄송하고 피해자분들께도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 이게 매번 공격 포인트일 텐데요. 아마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논란 이후 다시 한번 저희 당에서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왜 그러면 이 포인트에서 공격을 할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최근에 이제 저희 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박영선, 우상호 딱 이제 진영이 갖춰졌지 않습니까? 네네. 또 화려한 또 드리블 앞에서 뭔가 저희 당의 지지율이 서울시에서 역전됐다는 기사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일부 보도가 그렇죠. 일부 조사가. 네. 국민의당 후보들을 보면은 서로 네거티브하고 좀 헛발질하는 게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인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뭔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위기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저희 당을 공격 포인트를 이걸로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희는 이런 공격 포인트에 대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으로서 서울시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정책 대안으로 승부하겠다. 네. 그래서 저희 당을 공격하려거든 이 문제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대안을 가지고 공격하고 경쟁하자.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책 가지고 논의하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이공유제 손실보상법 등등 이 상생 3법에 대해서 논의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 중인데요. 이 손실보상법 어느 정도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왜냐면은 당내에서도 의원님들이 낸 발의안이 좀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제 의총장에서요. 우리 민병덕 의원님이 발의한 안에 대한 설명, 강훈식 의원이 발의한 안에 대한 설명 등이 이루어졌고요. 의원님들의 토론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감염병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코로나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집합 금지하라, 집합을 제한하라고 해가지고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거기에 협조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분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를 이 정도로 막을 수 있었고 방역이 성공할 수 있었고 그래서 세계가 칭찬하는 K-방역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이 방역의 성공에는 이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손실에 대해서 법이 없었습니다. 보상해주는. 네네. 그런 의미에서 법을 만들어서 이분들의 손실에 대해서 보상해주자라는 거는 다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이제 그 법안에다 동의를 하고 이제 재원의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 법을 만들었을 때 소급해서 적용할 것이냐, 앞으로를 적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재정의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국가가 좀 감당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이게 재정법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입법하고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 산정을 한다든지 누구로 할 것인지 네네.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는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하고 뭐 그 작년 한 해에 대한 많은 분석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바로 뭐 이제 발의가 됐으니까 2월 달에 통과시키고 뭐 3월에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좀 이 법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심사를 좀 하고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런 의미에서 정세균 총리께서도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조금 좀 선을 딱 그으신 것 같고요. 네. 보다 좀 앞으로의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네. 섬세한 법을 만들자 이렇게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재원 마련에 대해서 계속 이제 야당 김종인 위원장도 어느 정도 취지는 공감하지만 결국은 재원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또 질문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또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게 또 하나가 있죠. 이 선거 앞두고 선거용 아니냐 이런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까요? 저는 그거는 정말 우리 국민을 굉장히 모욕적으로 네네. 국민께 모욕을 주는 저는 언사라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작년 총선 전에도 국민의당의 국민의힘의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김종인 위원장도 그렇고 다 전 국민한테 주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저는 이 국가가 국민의 삶을 살피고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의 당연한 책무고요. 네. 그런데 선거가 있다고 해가지고 국가의 책무를 포기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다 이렇게 힘들어할 때 국가가 역할을 포기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또 지방선거가 있고 선거가 해마다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때마다 국민의 민생을 팽개치라고 하는 얘기는 똑같고 혹은 또 이런 지원금을 받으면은 무조건 국민들이 여당 찍는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우리 국민들 그런 분들 아니지 않습니까? 무시하는 발언이다. 네. 네, 굉장히 저는 우리 국민을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취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었습니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 화제 말을 만나봅니다.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네, 오늘도 두 분 나와주셨어요. MC 장원 씨 그리고 네. 한결의 이지혜 기자.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는지. 벅차신가 봐요. 우리 소개할 때. 너무 좋아하세요, 우리를. 갑자기 마스크를 썼더니 예, 호흡이 맞아요. 가빠지고 있어요. 네, 이지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C 장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결의 이지혜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네, 좀 힘들었는데 오는 길은 괜찮으셨습니까? 무사하셨습니까? 네, 낮에 폭설이 와서 네네. 저녁 때 여기 오려면 고생 좀 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또 제설도 잘 되고 눈도 그쳐서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네. 내일 더 춥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영하 12도? 예, 네. 그러니까요. 예, 다들 내일 춥지 않게 잘 단단하게 입고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중교통도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얼마나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이 가득 차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말이네요. 박근혜 시절 180석 건방 떨다 몰락입니다. 듣고 오시죠. 일가구 1주택 정책이 아니어도 누구나 다 집을 사겠다고 하면 똘똘한 한 채를 사려고 하지 띨띨한 한 채를 사려고 하겠습니까? 네? 일가구 다주택 정책을 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드리는 돈 똘똘한 한 채를 잡으려고 하지. 네, 저희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목소리를 기대했는데 네. 진성준 의원의 말이 네. 나왔어요. 그럼 뭐 목소리 나온 분 먼저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진성준 의원의 말입니다. 누구나 띨띨한 집 한 채 원치는 않는다. 그러니까 똘똘한 거 원하지 띨띨한 거 원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먼저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이 기자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이 말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KBS 라디오 토론에 나와서 한 말입니다. 어제였군요. 네. 예, 진 의원이 최근에 그 1가구 1주택을 주거정책의 원칙으로 삼자는 내용의 법안을 낸 바가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그 도시 전문가이기도 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토론에 함께 나와서 반박을 했어요. 1가구 1주택을 기준으로 삼으면 사람들이 그 1주택을 똘똘한 집 한 채를 사려고 하는 현상을 부추기게 될 거다. 네네. 그러니까 진 의원이 이에 대해서 당연히 똘똘한 한 채 사려고 하지 띨띨한 한 채를 사려고 하겠냐. 네. 문제는 똘똘한 한 채가 결국 돈 되는 집을 뜻한다는 점인데 네. 이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라면서 집이란 우리 식구가 서로 모여서 사는 곳이다. 이런 인식을 바꿔나가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뭐 교과서적으로 좋은 얘기긴 한데 네. 잘 그렇죠. 통하지는 않는 요즘 시대에. 네, 그러니까 그러긴 단어 하네요. 선택에 있어서 조금 부주의하신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사실 뭐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뭐 성공했냐 실패했냐 뭐 이 논의에 앞서서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이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좀 마음 아파하신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돈 버신 분들은 종부세 때문에 힘들다고 하고 또 이 시기에 집 안 사신 분들은 또 집 안 사고 있다가 나만 거지됐어, 벼락거지 됐어 이러면서 또 네. 슬퍼하시고 그렇죠. 다들 좀 이 아픔과 상처가 있고 섭섭함이 있는 상황에서 게다가 또 민주당의 의원이시니까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표현을 쓰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이 띨띨하다는 표현이 사실 좀 자극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집을 샀는데 우리 집은 오르지 않았어. 그랬던 분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아 우리 집이 띨띨한 거였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기분 나빠. 그러면 좀 잘 살고 있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도 지난 일주일간 이 전세 계약 때문에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네. MC 씨 오시면 물어보려고 그랬죠. 그때 전세 막 찾으러 다닌다 방황한다고. 어떻게 좀 진전이 있습니까? 아니 그 뭐 대출이 갑자기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오. 마음씨 좋은 집주인분을 만나가지고 반전세로 전환하면서 그래요? 가까스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네요. 겨우 한숨 돌리고 있었는데 제가 네. 이 이야기 보고 이렇게 된 게 내가 띨띨해서였나라는 생각도 갑자기 좀 들기도 하고 네. 좀 과대 해석일 수도 있지만 좀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표현했으면 원래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또 뭐 취지는 무슨 얘기인지 어떤 이야기인지는 알겠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워낙 이 정치인들이 하는 말은 또 잘 회자되고 또 과대 해석되기도 하니까 좀 조심스러웠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진성준 의원이 뭐 이번도 그렇지만 이제 저번에도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그냥 그러면서 이제 100분 토론이었습니까? 꽤 몇 달 전에 그 얘기를 하셔서 아마 기자들이 진성준 의원이 부동산 관련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나 굉장히 또 열심히 살피고 있었을 것 굉장히 같다는. 지켜보고 있던 것이기도 하죠. 네, 한번 실수를 하면 그 이후에 또 무슨 실수를 하나 이게 또 묘한 그렇죠. 기자들의 그 나쁜 습관, 팩트 체크 뭐 이런 기질이 또 살아나가지고 더 자극적으로 들린 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이지혜 기자 이 똘똘한 띨띨한 이게 집을 산다는 게 인생 일대의 쇼핑이잖아요. 아 그렇죠. 일생일대 쇼핑. 평범한 사람들은 사실 뭐 투기 세력처럼 돈 놓고 돈 먹는 게임을 하고 싶어 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사실 그 중요한 어떤 전 재산을 건 쇼핑에 나설 때 당연히 재산 가치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MC 장호님 이렇게 흥분하시는 모습 보니까 흥분까지 아니었습니다. 많이 화나신 분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쨌든 그 오늘 뭐 똘똘한 그 형용사보다는 MC 장원 씨가 반전세로 해서 집을 얻었다라는 거기에 또 위안을 얻고 훈훈하게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을 한번 보죠. 제가 조금 전 목소리 높여 외쳤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 박근혜 시절 180석 건방 떨다 몰락입니다. 네, 말소리 들리셨죠? 먼저 준비된 음성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정치적 욕심 때문에 중도 하차했느냐. 그때 아무도 안 싸울 때 당도 안 싸웠습니다. 그때 홍준표 대표셨어요. 그리고 실세는 그 이듬해 대통령이 되신 박근혜 대통령이셨어요. 손톱만침도 안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싸울 때 그 가치가 좌파의 가치였습니까? 우파의 가치였습니까? 세상에 어느 정당이 자기 당 정체성에 맞추어서 가치를 위해서 싸우는데 오히려 우파 시민단체들은 도와주는데 하나도 안 도와주는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반성을 해야지. 그 이후에 솔직히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180석 한다고 건방 떨다가 총선 져가지고 몰락한 거 아닙니까? 왜 그 원인을 오세훈한테서 찾습니까? 네,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화가 많이 난 듯한 음성이군요. 이지혜 기자, 이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 말도 27일에 방송에서 나왔는데요. 네. 유튜브 방송의 한 인터뷰였습니다. 네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보수정치 몰락 책임론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나왔는데요. 오세훈이 서울시장 사퇴하는 바람에 박원순의 10년을 열어줬다. 그래서 오세훈에게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그 10년 전 책임을 지려고 내가 지금 출마한 거다라고 네네. 하면서 사실 당시 무상급식이 문제가 아니라 포퓰리즘을 최전선에서 막다가 쓰러진 거다. 상대 진영에게 시장을 넘겨줬다고 매도하고 폄하를 하면 그런 나라는 미래가 없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렇게 싸운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워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민주당은 그렇게 싸운 사람 버리지 않는다. 이거 부지불식간에 칭찬한 건가요, 민주당? 의도하지 않게? 부러웠나 봐요. 마음에 맺히셔가지고. 네. 네. 사실 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10년째 듣는 욕이잖아요. 10년째 계속 그렇죠. 무상급식 얘기하니까 본인도 이제 너무 지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세훈 전 시장의 이 항변. 네. 본인은 이제 최전선에서 싸우다 패한 장수에 비유했는데 네. 이 비유도 조금 그랬던 게 사실 이제 아주 옛날 일을 예로 들자면 이 전장에서 패한 장수는 말이 없는 거거든요. 원래 말이 있어서는 안 되고 네. 자칫 잘못하면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하고 원래 그런 건데 네. 이렇게 본인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게 네. 사실 편하게 듣는 사람보단 불편하게 듣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는 발언이거든요. 네. 사실 선거에 나선 후보자는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 가치, 미래의 모습, 나의 비전에 대해서 어필하고 좀 더 새로운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자리인데 사실 가뜩이나 이제 서울시장 야권 후보들이 과거의 답습이다라는 비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네. 뭔가 과거의 모습을 떨쳐내고 새로운 오세훈 후보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 이 과거의 일에 대해서 뭔가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듯한 발언을 한다는 게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로서 굉장히 좀 패착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진행자가 어쨌든 질문을 한 상황에서 이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게 감정이 격해지고 흥분하셨어요. 결국은 건방 떨다 이런 단어까지 나왔는데 네. 아까 띨띨이 반응하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숨이 거칠어지고 말씀 톤이 올라간 걸로 봐서 제가 봤을 때 네. 이게 하려고 준비했던 멘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감정에서 이렇게 나온 멘트가 아니었나. 그런 것 같아요. 이 톤 매너를 보면 그렇죠. 근데 문제는 억울한 마음은 알겠는데 사실 뭐 건방 떨었다 뭐 이런 말을 뭐 제치더라도 이 맥락을 거세하고 자기 편한 대로 인식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오 전 시장이 그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고 보궐선거가 열렸죠. 그러니까 당연히 보수 정치가 궁지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그 선거 과정에서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죠. 네. 그것 때문에 홍준표 당대표 체제가 무너졌어요. 네네. 그리고 들어선 게 박근혜 비대위 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를 내세운 어떤 그 수구 보수 세력, 그 보수 세력 안에서도 종류가 많은데 그렇죠. 수구 보수 세력이 당을 차지하는 계기를 만들어준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친박계보다 상대적으로 좀 개혁적인 쪽이 이재명이 아니고 무슨 말씀이세요? 죄송합니다. 친이계 친박 엄청 싸웠었죠 당시에. 근데 그들은 사실상 당내에서 어떠한 힘도 발휘하지 쓸 수가 못하고. 없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친박계가 당을 장악하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는 아마 다들 아실 거고요. 그렇죠. 2016년의 총선 패배도 사실 그 일환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오 전 시장이 이런 상황을 뭐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사실 보수 정치를 과거 퇴행적으로 만든 것은 사실이다. 이래저래.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날 인터뷰에서 어제 인터뷰군요. 이 논란이 된 부분이 또 있다고 합니다. 우선 관련 음성 먼저 듣고 오시죠. 우리가 광진을 광진을이 이 주거비는 싼데 지하철역이 잘 돼 있고 교통이 좋아서 그 시내나 강남으로 출근하는 젊은 신혼부부들이 많습니다. 1인 가구가 비율이 관악구 다음으로 높고요. 그래요? 이분들이 전부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것은 거기에 조선족 중에 귀화하신 분들이 몇만 분 사세요. 그래요? 양꼬치거리 들어보셨잖아요. 맞아요. 이분들이 그 조선족 출신 분들이 거의 90% 이상 친민주당 성향입니다. 우리 당은 친미다. 민주당은 친중이다. 이 동네 가서 여론조사를 따로 하셨는지 조선족 분들 90% 이상이 친민주당 성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일단 여러분들
네,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이거 오세훈 전 시장의 발언이에요. 당장 4888번님 조선족 비하 아닌가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네, 그렇게 들리는데요. 느낌적 느낌. 오세훈 전 시장이 발언 듣고 우상호 의원, 지금 이제 서울시장 예비 후보죠. 글을 남겼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우상호 의원이 이 말에 또 화가 나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제1야당 후보가 가진 지역 혐오, 세대 혐오, 동포 혐오의 민낯을 보았다. 자신의 패배는 전적으로 자신 때문이라고 꼬집었고요. 깨끗한 정치를 위해 만들었다는 오세훈법의 주인공이 어쩌다 일베 정치인으로 변질됐는지 개탄스럽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일베 정치인 이렇게 표현을 하셨군요. 특정 집단을 찝어서 자신의 반대 세력으로 규정을 한 거니까요. 굉장히 뭐 일베적 마인드라고 할 수 있죠. 네. MC 장원 씨, 네. 숨을 또 가쁘게 쉬고 계신데 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앞서 이 오세훈 전 시장이 했던 말씀 굉장히 좀 흥분된 상태에서 이제 네. 실언하신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제가 좀 드렸었는데 네네. 여기선 또 되게 차분하게 말실수를 하셨어요. 이건 또 어떻게 제가 쉴드를 쳐드려야 될지 좀 고민스러운데. 자,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한 말이에요. 진짜 이 혐오를 담은 말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위험하죠. 네. 네. 그런데 이런 말을 이렇게 하셨다는 게 사실 선거 앞두고 가장 위험한 게 잘하는 것보다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실수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모든 이 참가 선수가 열심히 달려서 자기 기량을 다 보이고 그 안에서 이제 승리자가 나오는 모습을 보는 게 사실 보는 사람들도 바라는 바인데 이게 경기가 이게 갈수록 다 넘어서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서 넘어지고 이렇게 돼서 남는 사람이 이기는 경기 보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네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유튜브 TV라서 아무래도 좀 경계심이 조금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요즘에는 유튜브나 뭐 지상파, 공중파 경계가 많이 없죠. 허물어졌거든요. 네, 다들 들으시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선거에 나오셔서 그런 감각이 좀 무뎌지신 건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걱정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총선에서 패배했더니 그 광진 을 지역이죠. 거기다 네. 설명하면서 이제 발언이 나왔는데 이건 좀 많이 실수를 하셨다는 느낌이 드네요, 확실히. 그렇죠. 네. 광진을이 사실 원래 민주당 표밭이기는 해요. 추미애 장관이 네. 5선을 한 곳이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인 보수의 모습을 보여줘야 더 표를 얻을 수 있는 건데 네, 점점 조선족, 더 멀리 가시네요. 그렇습니다. 멀리 가셨다. 투데이 야자님이 문자 주셨어요. 조선족이 아니라요. 대한민국의 중국 동포입니다. 이렇게 또 정정을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참 이거는 어떻게 그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중에 어느 부류입니까? 네. 임시원 씨? 이상하면서 나쁜 말입니다. 예. 이상하면서 나쁜 말이다. 이관왕하셨네요. 예. 좋은 건 아니다. 네. 좋은 건 아니다. 거기까지. 좋은 것만 빼고 다 하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말로 한번 넘어가 보죠. IM 선교회 마이클 조 대표의 미어 터져 죽겠어. 네, 역시 준비된 음성 들어보겠습니다. 한 2,000명의 아이들을 치렀어요. 수련회를. 이 코로나 한가운데 제가 슈퍼 확진자가 돼야 되고 벌써 돼야 되는 상황인데 한 명도 아직 안 걸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수지 맞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정말 제가 수지 맞은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몇 터져 죽겠어. 너무 많아요. 요번에 신입생 막 40-50명 또 들어온대요. 대전에 자리 없어요. 180명에 180명. 600평에. 우리 IM 선교회가 걸렸어도 벌써 걸려야 되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이 계속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요. 전국에서 오고 또 제가 전국을 돌아다녀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과학적으로 지켜주신다. 과학적으로 지켜주시나 봐요. 그래서 이 방학 기간에 제가 확진자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확정자를 엄청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 싱크, 방금 들으신 싱크 뒤에 깔린 그 잔잔한 고요한 음악. 음악은 너무 은혜로웠는데 네, 멘트들이 너무 경악스럽네요. 예. 그 작곡가님께 참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리베라 소년 합창단의 쌍투스였습니다. 네, 너무 좋은 음악을 골랐네요. 또 제작진이.
어떤 상황인지 MC 장원 씨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예, 광주 TCS 국제학교 그리고 IM 선교회 소속의 대전 IEM 국제학교 등에서 이 코로나 집단 감염을 초래한 이 IM 선교회 마이클 조 대표가 네. 지난해 8월이었습니다. 집회에서 했던 말을 지난 26일 MBC에서 이제 보도한 내용이었는데요. 네. 이 기독교 교리와 영어를 결합시켜서 교육 사업을 시작하자 이제 급격한 성장세에 학생들이 몰려들었다면서 이를 두고 이제 본인 스스로 수지 맞았다. 네. 학생들이 미어 터진다 등의 이제 발언을 이 마이클 조 대표가 서슴없이 한 것입니다. 수지 맞았다 이런 거였군요. 네. 이어서 이제 코로나에 걸렸어도 벌써 걸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계속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요. 전국에서 오고 또 제가 전국을 돌아다녀요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저희를 과학적으로 지켜주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영원히 양립할 수 없을 줄 알았더니 과학과 종교를 화합시키셨어요, 이분이. 저도 여쭤보려고 그랬었거든요. 하나님과 과학은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인류의 숙제였거든요. 네. 영원히 양립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이분이 합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방학 기간 제가 확진자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확정자, 그러니까 선교 사역으로 이 믿음 확정자를 엄청 많이 만들었습니다. 라는 이해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하기도 하고요. 사람 살리는 병원이 문을 열고 있는 것처럼 본인은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우리도 문을 열어야 한다. 이런 궤변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지혜 기자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그 수지 맞았다는 표현이 이게 정말 원래 그쵸. 종교라는 것은 좀 홀리하고 경건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화가 나는 말이었어요.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돈 벌 줄 몰라서 지금 이렇게 희생하고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다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는데 자기 사업 확장을 막 무분별하게 벌리다가 사업 너무 잘 된다고 흥분하는 그런 쪼로밖에 들리지 않잖아요. 종교인이 아니고 사실 장사치 같은 말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학교도 못 가고 학원도 못 가고 이렇게 답답하게 살고 있는데 이분들은 너무 수지를 맞은 상황이었군요. 그러니까 종교와 과학도 합치시더니 종교와 상업도 합치셨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적 집회에서 이제 수지 맞았다는 표현까지도 쓰시고 그리고 이분이 했던 말 중에 가장 또 충격적인 말 중에 하나가 본인들 학원인지 교회인지 알 수 없습니다. 비인가 이 단체였기 때문에 하여튼 알 수 없는 그곳에서 확진자가 안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이 방역을 대신해준다. 그래서 확진자가 안 나오는 것이다.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기독교인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기독교가 시작됐던 유럽에서는 진작에 확진자가 쏟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방역을 대신해주는 게 아니라 방역을 잘 하라가 이 하나님이 내주신 인류에 대한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드신 4888번님이 지하에서요 아인슈타인이 울겠네요. 과학적으로 지켜준다니 이런 문자를 함께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뭐 역시나 좋은 말은 없었군요.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이었고요. 주로 나쁜 말과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MC 장원 씨, 한결의 이지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양반 영화 좋아해요? 빠바바밤 빠바바밤 빠라바. 예전에 도겸 영화 겁나게 봤지. 요 음악만 나오면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데. 네, 지금 보면 딱 좋은 영화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명랑 한무비 시간입니다. 방송인 썬킴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오프닝 시그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 모순이 생각이 나요. 모순. 천천히 빨리 와라고 하듯이 이렇게 격조 넣고 수준 높은 코너에 참 가벼운 참 오프닝이었었죠. 네. 코드가 이 코너를 거의 절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듣다 방송 보면, 대상 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듣다 보면 빠져들어요. 매주 중독이요.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 여러 번 돌려 들으셔도 됩니다. 유튜브 영상 나중에 올라갑니다. 오늘은 또 어떤 영화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도 2개의 영화를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46대 조 바이든 신임 대통령 취임을 맞이해서 미국 대통령을 주제로 한 영화가 뭐가 있을까? 재밌겠다. 일단 미국 대통령 소재의 영화 2개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그중에 첫 번째 영화가 이거군요. 2012년에 개봉한 건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링컨. 저는 사실 못 봤어요. 그냥 링컨 얘기예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그 링컨이 개봉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링컨이라고 하면 이제 남북 전쟁 소재 영화인 줄 알고 주로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영화 극장 보러 가셔가지고 네. 많이 실망을 하신 게 뭐냐면 이 영화 자체가 남북 전쟁을 그렸다기보다 1865년도에 네. 아브라함 링컨이 암살당하지 않습니까? 네. 남북 전쟁도 끝나고 네네. 링컨이 죽기 딱 1년 전, 1년간의 그 치열한 의회 이 법정 다툼 또 이 법 제정 과정 그러니까 주로 내용이 이제 의회에서 연설하고 정치인 설득하고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네. 좀 지루하긴 굉장히 지루했어요. 좀 지루한 면이 있었습니까? 한국 그 당시 개봉했을 때 전국적으로 그 관객 수가 13만 명이 들어왔으니까 아,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흥행에서는 크게 실패를 했죠, 솔직히요.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제목도 링컨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가셨을 것 같은데 13만이면 그만큼 일단 그 대사가 너무 많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내용 자체가 좀 어렵다고 하는데 뭐 전문적인 용어로 그냥 망한 거죠. 망한 네, 네. 영화 자체는 망했고 네. 근데 내용들이 이제 그 기본적인 배경을 모르면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것들이 좀 많았었나 봐요. 굉장히 정치적인 드라마가 그 스티븐 스필버그 이 선생님께서 네네. 이제 말년이 되면서 약간 그 업적을 남기고 싶어가지고 이런 그 작품성 영화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지루하긴 지루하지만 네. 만약에 이제 미국사 또는 정치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루하지만 한번 꼭 보셔야 되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화가 던진 화두가 노예 해방 선언은 과연 링컨의 어떤 정치적 전략이었냐 이런 것이 이제 화두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노예 해방 선언 네. 그 1863년도 1월 1일이죠. 링컨이 노예를 해방한다 선언했지만 실질적으로 한 명의 노예도 해방되지 않았어요 그때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네네. 남북 전쟁이 1861년부터 65년까지 4년 동안 진행되거든요. 네. 근데 이 노예 해방 선언은 남북 전쟁이 한창 진행될 때 치고받고 싸우던 1863년도에 링컨이 북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부에 있는 노예들을 해방시키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네. 그럼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싸우고 있는 남부 측에서 뭐라고? 네. 당신이 뭔데 누구 우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링컨 대통령의 그 노예 해방 선언에 해방된 흑인 노예는 단 한 명도 없다로 시작이 됐는데 그게 딜레마죠 솔직히요. 그러네요. 그것 때문에 시작한 전쟁인데. 그런데 이 링컨이 이 영화도 이 수정헌법 13조가 나옵니까?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네. 그 링컨이 이제 죽기 전에 자기 이제 임기 마지막에 네.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노예 해방 선언을 했지만 이거를 법제화시키지 않으면은 네. 제2, 제3, 제4의 남북 전쟁이 또 일어난다. 그렇죠. 선언이니까. 그렇죠. 네. 선언이니까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는 법제화를 시키고 내가 대통령에서 물러나든지 하겠다. 해가지고 뭘 하냐면 뭐 그 어멘드먼트라고 해서 아시다시피 연방 수정 헌법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 13조에 노예제를 금지한다라고 딱 이 법제화 시키겠다 내가. 그게 이제 1865년도 1년 동안 의회를 설득하고 네. 정치인 설득하고 그 과정이 요 영화에 담긴 거거든요. 네, 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일단 법제화는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있는 연방수정헌법 13조 노예 금지지 않습니까? 이게 1865년 1월에 하원이 통과되고 1809 같은 해 4월에 네. 남북전쟁이 끝나요. 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링컨이 암살되거든요.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 이게 공표가 되는데 결국에 이게 공표가 되는 걸 못 보고 링컨은 암살당하고 생을 마감을 해버리죠. 안타깝게요. 네. 그거를 그린 영화예요. 그 과정들. 그래서 어쨌든 선언은 63년에 했고 그 2년 뒤에 수정 헌법으로 이제 못 박은 그런 상황. 그런데 이제 공표되는 그때는 링컨이 지금 눈을 감은 상태였고 그렇죠. 그런 과정들. 그럼 굉장히 격렬하고 치열했겠네요. 그리고 정말 그쪽 그 공부하시는 분들 관심 있는 그 역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화 꽤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거 보면서 네. 뭐 저는 뭐 관심 있어서 봤지만 이거 그 수입하신 그 수입 업체에서 네. 자막을 쳤을 거 아닙니까? 네, 한국 네. 굉장히 힘들었겠다. 그게 영화 그 요즘 방영하고 있는 일부 드라마 제가 요즘 좋아해가지고 드라마를 이제 보는데 어떤 거요? 펜트하우스? 러넌? 네. 러넌인가요? 거기 그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번역사로 나와요. 그러니까 영화 자막 같은 그렇죠. 거. 네. 네,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본인들 이제 선수들끼리 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근데 자막 그 유난히 대사 많은 거는 왜냐면 같은 일을 하는데도 대사가 많으면 번역가들 더 힘들잖아요. 아 그렇죠. 네네 어떤 영화 그래서 어떤 감독이 대사 많은 걸로 뭐 악명 높다 아니다 이런 등등의 얘기가 오고 가는데 지금 딱 보니까 이거 번역 맡으신 분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때 촬영 장소는 세트지만 캐피털 연방 의사당. 네. 그래 나오는 인물은 다 똑같고 네. 대사는 반복되고. 그런 상황. 근데 지금 링컨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미국 동전 1센트에 링컨 대통령 얼굴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펜이라고 하죠. 네네, 펜이. 다른 동전 속 대통령들과 얼굴의 방향이 다르다고 하는데 이건 뭡니까? 이것도 약간 그 음모론에 가까운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네. 미국 동전 보면은 이제 1전짜리 5전, 10전, 뭐 25센트 뭐 쿼터라고 하죠. 네. 여러 가지 동전이 있는데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는 이 대통령들이 왼쪽을 보고 있어요. 왼쪽. 아, 그랬나? 네. 왼쪽을 보고 왼쪽을 있죠. 보고 있다. 근데 네. 1센트 아브라함 링컨만 오른쪽을 보고 있거든요. 오.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음모론 가운데서 하나가 뭐냐면 이 1센트를 만들었을 당시에 약간 아브라함 링컨을 부정적으로 봤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아브라함 링컨 때 미국이 내전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보는 방향을 오른쪽으로 하자. 그런 음모론이 있더라고요. 음모론. 네. 혹시 뭐 영화 이런 장면들이 등장하는 건 아니겠죠? 아유, 아니야. 그건 나중에 아닌데. 얘기죠. 그냥. 어쨌든 이 뭐 선언이 있었고 수정헌법 그 과정들이 쭉 있었는데 링컨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후적으로 그 이후에 굉장히 좋은 대통령으로 인식되고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역대 대통령 중에 그 상위권을 항상 차지하지 않습니까? 탑3죠. 네, 탑3에 항상 들죠, 링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뭐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링컨에 대해서는. 이제 그때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통합의 상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들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단 전쟁 끝난 다음에는 계산하잖아요. 네네. 강화회의란 그 타이틀 붙여가지고 그렇죠. 네. 자 승전국이 뭐 패전한 측에서 와라 돈 갚아라 이건데 링컨 대통령이 정말 위대한 대통령으로 칭송받는 이유가 뭐냐면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이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버린 그 로버트 리 장군의 남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 연방 미합중국으로 돌아오기만 해라. 그러면 죄를 다 묻지 않고 그냥 그대로 넘어가겠다. 라고 해서 물론 뭐 아직까지 남부에서 그 저항을 하는 세력도 있지만 아주 고마워가지고 다시 미합중국으로 들어갔거든요. 그게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가 뭐냐면 링컨 대통령의 남북전쟁 이전에 쓰여진 문서를 보면 미합중국을 The United States are 비동사 are 복수로 받아요. 근데 링컨 대통령 사후에 남북전쟁 이후에는 The United States is 단수로 받아요. 그렇군요. 그 뭐냐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각자 개별주의 그런 방점을 찍었다면 링컨 대통령 이후에는 미합중국이 하나의 나라다. 하나의 미국이다. 통합된 하나다. 그렇죠. 이수와 유니티다. 그런 의미에서. 네, 알겠습니다. 저 나중에 챙겨보겠습니다. 대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굉장히 잠이 안 오실 때. 네. 잠이 안 올 때. 예전에 수학 정석 수면용으로. 보시 마시고 이거 보시면 한 10분이면 바로 그냥 굉장히 Z.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도 약간 대통령 관련한 건데 93년, 꽤 오래전에 개봉한 거네. 데이브. 이반 라이트만 감독인데 이병헌 배우가 출연해서 1000만 관객 돌파한 광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뭐 스토리가 좀 똑같다 이런 논란이 있었죠. 그 논란이 꽤 있었죠. 네네. 왜냐하면 일단 뭐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일단은 약간 방탕한 대통령이 개인 사생활을 위해 가지고 대역을 쓴다 이것도 있고 그러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대역이 진짜 대통령 역할을 한다. 그리고 원래는 사이가 안 좋았던 영부인과 사랑에 빠진다. 그리고 딱 자기가 대통령 역할을 하다 보니까 너무 나라가 썩어 빠진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개혁을 한다. 그리고 그거를 옆에 있는 비서실장이 다 도와준다. 그 결정적으로 영화 광해 보면은 김인권 씨가 그 도부장 그 개인 보디가드 하면서 당신에게는 가짜지만 나에겐 진짜다. 기침까지. 이런 대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기억나요 그 대사. 그 똑같은 대사가 데이브에도 있어요. 경호원이 그래요? 백악관 경호원이 가짜인 줄 알았거든요. 대역 보고 이런 말을 해요. I'll take the bullet for you.
내가 당신을 위해서는 총알까지 받아주겠다. 여러 가지 겹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네. 약간 이게 뭐 표절 시비가 그 당시 나왔었어요. 이게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게 좀 매력적이잖아요. 어떤 영화의 주제로 삼기에는 굉장히 좀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보는 대통령이 우리가 보는 왕이 사실 가짜였어. 이렇게 가정하고 시작되는 소설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아서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이게 그 논란이 일었을 때 그 이 왕이 된 남자의 제작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뭐 여러 가지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네. 뭐라고 했냐면 마크 트웨인의 그 거지와 왕자 있지 않습니까? 왕자와 거지가 그 롤이 바뀌는 거. 네네. 거기서 착안한 내용이지 아마 우연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많았다.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설명을 했군요. 이렇게 넘어갔다. 네. 광해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봤잖아요. 저도 물론 그 중에 한 명이었고 개봉 당시에 대종상 시상식에서 15관왕을 차지했었죠. 그런데 그 지금 어쨌든 광해 우리는 이제 데이브보다 광해를 기억하는 국민들이니까. 그런데 당시에 겹치는 대사는 그거 말고 또 있었습니까? 경호실장의 어떤 대사나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경호실장뿐만 아니라 이병헌 씨가 그 광해 대역을 맡으면서 네. 부끄러운 짓 하시오. 네네 있었죠. 빌어먹더라도 난 내 나라 내 백성을 지키겠어. 네네. 이게 데이브에도 나와요. 아 그렇구나. 네. 정말 정치인들 부끄러운 줄 아시오. 당신은 권력이 뭐 천년 만년 갈 줄 아시오. 특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네네. 미국 대통령은 짧으면 4년, 그렇죠. 길어봤자 8년짜리 비정규직이요. 네.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지. 지금 뭐 하는 것이요? 네. 라고 호통치는 장면이 약간 오버랩이 되는 것도 팩트였어요. 팩트였군요. 네. 지금 다시 보니까 광해 15관왕 대단하네요. 지금 다시 봐도. 네. 그렇네요. 네. 그러네요. 패러디 영화도 있잖아요. 예, 있어요. 네. 광어 회가 된 생선이라고. 진짜로. 있어요. 난 이거 어떻게 알죠? 그것도 재밌어요. 보셨구나. 아직 보지 않았어요. 안 봤어요. 네. 그 보통 정치권에서 이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영화 데이브에서는 이건 93년 개봉한 거지만 이 어려운 일을 현실화시켰다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이 그 당시 개봉했을 때 많은 분들이 통쾌하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네. 이제 대역을 맡았던 데이브 네. 케빈 클라인 배우가 연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볼티모어에 있는 그 직업 속에서 소장 평범한 시민이에요. 네. 근데 자기가 그 백악관에 들어가가지고 회계 장부를 보니까 너무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의 동네 회계사를 몰래 백악관에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네네. 보라고 하거든요, 미국 재정 상태를. 네. 네가 이거 지금 줄일 수 있는 거 줄이고 회계거 한번 미국 국가 재정 회계 장부를 한번 다시 한번 만들어 봐라. 봐봐. 그래가지고 네. 동네 회계사 그 양반께서 네. 와가지고 미국 재무부의 모든 이 재무제표표를 다 고쳐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이 회의에 석상에서 대역을 맡았던 데이브가 보여주면서 아니 저기 뭐 국무부 무슨 부 장관 여러분들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런 정책을 추진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보십시오. 내가 다 고쳤습니다. 세금 올릴 필요도 없고 다 우리가 복지가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유명했던 것이 바로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영화가 보여줬다. 그러니까 줄줄 새는 그 관련된 상목을 줄이고 제대로 있는 세금만 써도 복지가 충분히 좋아진다 이런 내용이었겠네요. 당시에.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Keep you chin up. 아이디가 되게 어려워요. 이분이 문자 주셨는데 이 코너 너무 좋아요. 느낌표를 3개나 주셨어요.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썬킴 영어만 잘하시는 줄 알았는데 영화도 수준급이시네요.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명랑시사 청취자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못하는 것 같네요. 거짓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진짜, 솔직하세요. 솔직하시네요. 네. 네, 항상 따끔하게 문자들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인 썬킴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집에 가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끝곡을 저희들이 마련해봤는데요. 미국 대통령이 주제여서 이것을 골라봤습니다.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가 부른 Video Killed the Radio Star입니다. 네, 명랑시사는 내일 저녁 6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